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면 그냥 공부해왔던 친구들은 늘상 뭐 받았던 교재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전까지는 우리가 내가 이제 난이도가 쉬운 학교들부터 어려운 학교들까지 선별을 해서 우리가 최근에 트렌드들이 다 담겨있는 그런 기출문제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기출문제 뭐 1번부터 20번까지 20개 학교의 시험지를 가지고 연습을 했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가 베이스이긴 해요. 베이스이긴 한데 내가 지금 학교 이름을 다 지우고 라운드 1부터 15로 달아둔 이유는 기출 문제들을 베이스로 셀 문제를 좀 많이 바꿔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부터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저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막 계속 점점 압도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건 아니고 다 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우리가 볼 시험 난이도에 비슷비슷한 그 정도인 겁니다. 내가 저번에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사실 초음부나 첨라보나 대이고 시험지를 보고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약간 효율성을 올려서 지금 우리가 딱 준비해야 되는 시험 난이도에 맞게끔 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맞추고 싶어서 살짝 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미리 그냥 끼워다 넣어놨거든. 모의고사를 내가 저번에는 따로 프린트를 했었잖아. 근데 여기다가는 기출 문제들에다가 당연히 여기에 초공부, 대인부, 기출 다 들어가 있어. 정말 거고 거기에다가 모의고사 작년에 나왔던 것들 시험 범위에 맞는 부분들까지도 문제로 만들어서 집어넣어놨고, 기존에 있던 기출 베이스이긴 한데 실제로 출제됐던 기출 베이스이긴 한데 문제들이 좀 많이 이 배치나 어떤 개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구성도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라운드 1부터 15라운드 지어봤고, 이게 행렬이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시험이 이제 3주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15개예요. 15개. 개수도 내가 줄여놨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5개씩 풀어서 시험을 좀 앞두고 시험 직전 전날에 끝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시험을 한 여유있게 한 일주일은 아니겠지만 한 4, 5일 앞두고 15개를 다 끝내는 게 목표거든. 그러면 일주일에 5개를 하셔야 되고, 적어놓게 중요한 내용들만 또 우리가 이번 주 빼고 다음 주부터 5개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부터 5개를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행렬 공부도 나랑 다 했었으니까 미리 빼고는 다 했던 거니까 사실은 주 5회를 내가 행렬 문제까지도 그냥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보시고요. 주 5회씩 해서 곱하기 3에서 15회를 끝낼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15라운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번에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어렵게 나오는 그런 시험지들은 아예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르쳤던 내용들로 다 풀 수 있는 걸로만 구성을 해놨고,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자부해요. 너희들을 이제 곧 보게 될 기말고사 분명히 이 15개 시험지 안에서 다 걸릴 수밖에 없어. 물론 내가 이제 조금 간단한 문제들은 다 넣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풍산자 문제도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지. 풍산자 문제를 베이스로 이 풍산자를 다 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 풍산자로 기본기를 잘 썼다는 전제하에 이 15회짜리를 나랑 같이 끝까지 맞춰 나가면 1등급이 아니라 사실 10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이제 긴장감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100점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1등급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 시험지에 이제 그 분석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 이번 시험도 청라고 대입도 초음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감정식, 부등식까지,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 이유가 그 2차 함수까지가 중간고사였기 때문에 물론 대입은 좀 달랐지만 그 이후 여러 가지 감정식 그리고 부등식까지의 범위가 있었고요. 방부등식이라고 적어볼게. 방부등식이에요. 이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렬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대부분의 학교의 시험 범위가 되겠죠. 대인고도 다 시험 범위 이렇습니다. 물론 앞에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중간고사 때 봤기 때문에 대인고는 고차방정식 부분이 빠지고 부등식부터 들어가긴 하겠지만 열린 부등식부터. 자, 그러면 이 문제 배치가 어떻게 나올 거냐? 문제 배치는 이제 초음고나 청라고는 문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문제, 20문제인데 21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20문제라고 해보자. 20문제라고 하면 얘가 반 나와요. 반.
10문제고요. 얘가 6문제, 얘가 4문제.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내가 이걸 한번 적어주는 이유는 이제 진짜로 실전 훈련이 들어갈 거니까 어느 정도 비중도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돼. 이 행렬이 압도적으로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 어려운 부분이 다 빠졌어요.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행렬을 배웠을 때 어려웠던 이유가 역행렬이라는 개념 때문이었거든. 근데 그게 빠지면서 지금 익혀봤자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밖에 어렵게 낼 수 있는 뻔문지 자체가 없어. 그래서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네 문제가 뭐가 나올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요인이 나올지 너무나도 뻔하거든. 이거 네 개는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당분음식 10문제 얘가 많은 이유는 이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얘랑 얘보다 양 자체가 훨씬 많은 거지. 고차 방정식, 부등식,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이걸 넓게 펼쳐놓으면 마지막에 뭐 근의 위치, 실근의 부호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주제별로 한 문제씩만 해도 10문제가 넘어갈 거야. 그럼 이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이 10문제도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각 주제별로 한 문제씩 나올 거고, 경우의 수가 이제 문제야. 그래서 얘도 이제 열심히 공부만 잘 해온 친구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나는 경우의 수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얘는 문제의 글만 조금만 바뀌어도 이게 본질적인 내용 다 똑같은 건데 이게 똑같은 거라고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경우의 수 수업할 때도 내가 항상 문제 변형도 해보고 생각의 흐름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근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C고요, 얘는 P입니다. 이런 건 의미가 별로 없어. 그리고 왜 여기서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지, 왜 여기서 순서가 무시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다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이게 잇따라 이어지는 과정이고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곱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왜 이때는 곱셈으로 처리할 수 없고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지,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돼. 그게 진짜 실력이야. 실력이 쌓아가면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그러한 경지에 다다르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 방부등식하고 행렬은 절대로 틀리지 맙시다.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그리고 경우의 수를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경우의 수는 최대한 경험치를 좀 쌓아가면서 할 건데 현실적으로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갑시다. 한두 개 정도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한두 개, 세 개, 네 개 틀려봤자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등급 받는 건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행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책으로 봅시다. 완술 책으로 한번 볼게요. 완술이랑 풍산작 같이 볼 거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자, 행렬의 뜻 잘 읽어보시고요. 왜 되지가 않지? 행렬의 뜻 잘 읽어보시고요. 행렬의 크기. 가지고 예시 하나만 쓰고 갈게요.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정의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읽어보고 그냥 빨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1, 2, 3, 4, 마이너스 2, 0. 일단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내가 정의를 빨리 한 번만 정리를 해줄게. 이 행렬은 지금 행렬이라는 건 숫자들을 직선형 모양으로 배치하는 어떤 새로운 수의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하시면 돼요. 이 행렬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너희들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여러 개의 식을 한 번에 처리하는 도구로서 행렬을 정의하는데 행렬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알 필요가 전혀 없고요. 수험생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읽어나갈 건가? 얘는 지금 몇 곱하기 몇 행렬입니까? 라고 먼저 해보자. 항상 우리가 이 행렬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이 행렬을 예시로 들어보면 2 곱하기 3 행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름에도 들어있지만 이게 가로 행자 세로 열자예요. 항상 순서는 가로 먼저 세로 나중에, 가로 먼저 세로 나중에 세겠다는 얘기고, 이 행렬의 배치, 숫자의 배치가 가로 줄이 몇 줄입니까? 한 줄, 두 줄이요. 세로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이요. 그래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이 2 곱하기 3이라는 것 자체를 행렬의 크기 또는 꼴이라고 부릅니다. 다 약속이고 우리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사전적인 정의를 부른
공부하듯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넘버링을 구체적으로 할 건데 1행, 2행,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그 넘버링을 어디서부터 1번을 잡을 거냐? 우리가 글씨 쓰는 순서 그대로 왼쪽 상단부터 1번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글씨를 쓰더라도 왼쪽 상단부터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1번이야. 이 1행, 2행이 되는 거고 1열, 2열, 3열이 되는 거고 외울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지어주려고 노력을 한 결과인 거니까 잘 익혀놓으시고 반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숫자들을 몇 콤마 몇 성분이라고 읽는다.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우리가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성분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이미 행렬에 크게 나와 있어요. 2 곱하기 3이 얼마지? 6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6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분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거 만약에 콕 찍어서 묻고 싶다. 그러면 얘는 2행이면서 2열에 걸쳐 있는 숫자인 거기 때문에 2, 2 성분이라고 불러요. 2,2라는 건 2행, 2열에 있는 숫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까지 해서 우리 정리대도는 맞출 수 있겠죠? 이런 정리에 대한 문제도 각 문제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소홀히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고 너희들이 스스로 읽어보고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4번 301페이지 4번 내용 서로 같은 행렬 얘도 말로만 정리할게요. 우리가 두 복수수가 같을 조건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 뭐가 같아야 돼? 기본적으로 꼴이 같아야 돼.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크기가 다른데 두 행렬이 같다 다르다를 논할 수는 없는 거죠. 애초에 이게 2 곱하기 3자리고 얘랑 똑같은 행렬이 있다면 그 똑같은 행렬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2 곱하기 3자리가 와야 여기에 똑같이 1이 있어요. 여기 똑같이 2가 있어요. 여기 똑같이 3이 있어요. 여기 똑같이 4가 있고요.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 똑같이 여기 있는데 같은 자리에 같은 숫자들이 잘 알맞게 들어가 있면 그럴 때 이 두 행렬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이게 아니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꼴까지 같지 않으면 다르다 같다는 얘기 자체를 못하는 거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저희들이 같다 동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서 우리 이제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인 건데 여기서 덧셈 뺄셈 실수배 다 같은 성분 같은 자리끼리 덧셈 뺄셈 하고요. 실수배도 모든 성분에 똑같이 일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덧셈이나 뺄셈이나 실수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얘는 이걸 하는 상황에서는 각 성분이 독립적이에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쓰지. 그렇지? 우리 인디펜던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독립적이야? 정의가 그래. 덧셈을 하라는 거는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더하래. 이거 두 개를 더하래. 어떻게 더하래? 같은 자리끼리 애초에 이 덧셈 뺄셈이라는 것도 그런 전제 조건은 같은 꼴일 때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같은 꼴일 때만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1,1 성분이랑 1,1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되고 2랑 2랑 더해주시면 되고 3이랑 3이랑 더해주면 되고요 4, 4 더해주고 2 더해주고 0, 0 더해주고 하는 거니까 그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가 6개의 자리를 그냥 손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이 6개의 성분끼리 어떤 성분이 또 다른 자리에 있는 성분에 영향을 줄 일이 없습니다. 그냥 덧셈 몇 번 하는 거고 뺄셈 몇 번 하는 거고 만약에 실수배를 한다고 해도 이 앞에 쪽에다가 내가 이 획렬 자체에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3이 그냥 각각의 모든 성분들에 똑같이 3이 곱해지면서 세배뛰기를 시켜준다라는 의미가 실수배인 거죠. 그러면 어떤 성분이 또 다른 성분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때는 기존에 우리 다항식에서 배웠던 어떤 숫자에서 배웠던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곱셈,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다 독립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
거고 기존의 덧셈 뺄셈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자연스럽게 2번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 박스 보시면 뭐 같은 꼴일 때만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성분끼리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내용이 행렬의 덧셈에 대한 교화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렇지. 덧셈을 6번 하는 건데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내용 영행렬. 이제 영행렬도 정의를 보시면요.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고 하면 모든 성분의 꼴을 반대로 바꾼 겁니다. 그런 표현들 잘 익혀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실수에 앞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KA라고 쓰면 그 행렬의 모든 성분에 똑같이 K배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할 거예요. 수업은 306페이지 가시면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 당연합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KL을 한 방에 곱하나 L을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K에 대한 실수배를 하나 똑같죠? 여기다가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또 1을 곱하나 한 번에 6을 곱하나 다를까요? 당연히 똑같다는 거죠. 곱셈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실수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것도 K 더하기 L만큼을 실수배를 하는 거는 K배 한 거랑 L배 한 거를 더한 거랑 당연히 똑같습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는 각 성분이 공유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어나가면 기존에 했던 숫자끼리 했던 어떤 배분 과정이 그냥 다 똑같이 적용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300 저기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여기서부터 312페이지지. 근데 잠깐만.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여기쯤에다가 그냥 필기 하나만 합시다. 이거 앞에서도 내가 한마디만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301페이지에다가 이거 하나만 그냥 적어둘까요? 한 팀에 우리가 301페이지에다가 문제를 예시로 하고 이런 생각을 이제 봐봐. 이 내용 때문에 이런 생각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어요. A라는 행렬이 쉽게 잡아봅시다. 2, 3, 마이너스 1, 4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이 아무렇게나 써볼게. 1, 마이너스 3,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A, 2A, 마이너스 3B의 성분들 합이 얼마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어. 대표적인 예시를 그냥 하나 썼는데 이 문제를 너희들이 못 풀까봐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지금 덧셈, 뺄셈, 실수배를 다룰 때만큼은 우리가 그냥 다항식을 공부할 때 그리고 숫자끼리의 연산을 공부할 때 가졌던 생각이랑 똑같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이 2a-3b니까 여기 2배씩 하는 얘기예요. 여기 3배씩 하고서 이게 지금 꼴이 같기 때문에 2a에다가 3b를 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겠지. 그런 다음에 그 결과 행렬에 이 4개의 숫자들을 다 더해보세요. 성분의 합이라는 건 모든 성분들을 합쳐보세요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행렬을 구한 다음에 합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인 거야. 어차피 이 성분들은 다 같은 자리끼리만 놀고 있는데 이 성분의 합이라는 건 그러면 이 A의 지금 성분합이 얼마야? 5에다가 4, 9에다가 1 빼니까 여기 성분합이 8이에요. 여기 성분합이 지금 얼마죠? 4에다가 3 빼니까 1이에요. 그러면 이거 성분합은 2 곱하기 8 마이너스 3 곱하기 1 당연히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나?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지. 어차피 행렬을 구한 다음에 네 자리를 합친 거잖아. 그럼 미리 합쳐놓은 다음에 어차피 두 배가 다 똑같이 적용되고 세 배가 다 똑같이 적용되고 여기서 여기를 뺄 거고 그러면 합을 구해놓은 다음에 두 배하고 세 배한 걸 빼면 이게 자연스럽게 결과 해결에 성분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312번 정리 천천히 하시고 312번 가서요. 우리 곱셈으로 가볼게. 곱셈 얘기만 조금 하다가 마무리를 좀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조금 있지. 지금 여기까지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문제가 나오죠. 마치 어디 나올까? 1번에 나와요. 중간고사 때는 1번이 뭐였어? 다항식의 덧셈 뺄셈 였잖아.
거기에다가 뭐 2배, 3배까지 해가지고 A 첫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 두 번째 식은 뭐였습니다. 얘도 뭐 두 행렬 주고요. 지금 이런 문제 나올까도 성분함을 구하라든 아니면 그 행렬을 써보라고 하든 이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또 외에는 내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렬의 곱셈을 볼 건데요. 이제 곱셈은 정의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곱셈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 행과 그냥 뒤, 열, 의, 붙이는 바람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장을 만든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고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면 되지 않을까? 문장화해서 행렬을 곱한다라는 건 앞 행과 뒷 열의 부딪힘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요, 이 전제 조건까지 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행렬을 이렇게 괄호표만 두 가지 써준 건데 이 행렬을 이제 두 개를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행렬에 행과 행 하나를 뽑아볼게요. 행 하나를 이렇게 뽑아볼게요. 한 줄. 여기에 숫자가 뭐가 적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곱해진, 곱셈의 뒤쪽에 있는 거에 열과의 부딪힘이라고 했는데, 이 부딪힘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표현이고 내가 만든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부딪히려면 여기 행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랑 여기 열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는 느낌이 좀 오지? 같아야 된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정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고, 예를 들어 여기가 2, -1, 3이 왔고요. 여기가 또 하나의 열을 뽑았더니 1, 0, 2였다. 그러면 얘가 내가 1행이라고 불러볼게요. 1행이라고 부르고 얘가 1열이라고 부르면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1행과 1열의 부딪힘의 결과는 이 앞쪽에 있는 숫자, 뒤쪽에 있는 숫자, 즉 앞쪽의 행번호와 뒤쪽의 행번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성분 자리에 봅니다. 그래서 여기 1,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자리에 요 행과 요 열의 부딪힘의 결과가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부딪힐 거냐? 곱셈을 같은 자리끼리 매칭하면서 곱셈을 하시고요. 그 곱셈의 결과들끼리 더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수학에 좀 많이 있다라는 거. 나중에 가면 이렇게 뭐 곱하고 그들끼리 더한다.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보이지게 배우게 될 건데 지금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죠. 2,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6, 2하고 0하고 6을 다 더하시면 8이다. 얘는 기억하고 연습하고 숙달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의로부터 내가 과정을 그냥 한 줄 한 줄만 보여줬는데 이 정의로부터 자, 행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개수, 이거는 이 앞쪽 행렬에 열의 개수라고 똑같습니다. 맞지? 여기가 3개가 숫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열이 애초에 3줄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 여기 열을 하나 뽑았는데 그 한 열의 숫자가 3개가 들어있었다는 얘기는 행의 개수가 3개였기 때문에 이 3줄이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3개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엔 정의에서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우리는 그 행렬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 쪽의 행렬의 크기가 n 곱하기 n짜리였어. 그러면 뒤쪽에 있는 행렬의 크기는 n 곱하기 l짜리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쪽에 있는 열의 개수 3개, 뒤쪽에 있는 행의 개수 3개, 이게 맞아 떨어져야 행과 열의 부딪힘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볼 건데요. 지금 내가 적는 거는 그 필기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가지고 볼게. 너희 저거 똑같이 적어서 지금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n 곱하기 n이고요. 얘가 n 곱하기 l이어야 우리가 곱셈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n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n과 n이 맞물려야 곱셈이 되는 거고, 이 결과는 몇 곱하기 몇 자리가 될까요? n 곱하기 l자리 행렬이 탄생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요놈 두 개가 맞물려서 곱셈이 정의가 되면서, 그런데 정의가 되게끔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사라진다라는 느낌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m
결과 행렬, 곱셈의 결과 행렬로 남게 되는데 이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1행과 1열의 부딪힘이 1,1 쪽에 적힌다. 그렇지? 근데 앞에 쪽에 행이 m개가 있대. 그러면 이 결과도 m, 몇 가지 적힌다는 얘기인 거잖아. m, 몇 가지? 여기 뒤쪽에 열이 L열까지 있으니까 이 1,1부터 여기 어딘가에 m, L까지 성분이 다 적혀나간다는 얘기인 거야. 그 조합 자체가 1, 성분부터 m, L 성분까지. 이 말 자체가 뭐야? 직사각형 배치로 했을 때 m줄과 L줄, m개의 행과 L개의 열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과는 그래서 이걸 지워내시고 남은 거 앞쪽에 그대로 뒤쪽에 남은 거 그대로 꽂아놨을 때 얘가 곱셈 행렬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 행렬의 크기이고요. 자, 내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은 뭐 책을 다 보셔도 충분히 되겠지만 얘가 날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날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날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 행렬에다가 어떤 주제를 입혀서 주제 문제, 활용 문제라고 부르긴 하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활용 문제를 갈 때도 지금 이 곱셈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곱셈이 되는 과정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실생활에 적용하는 활용 문제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어떤 식이냐? 이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자 여기 열 쪽이죠. 열 쪽. 여기에 있는 요 n과 n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는 열에 붙어있는 주제, 이 열에 붙어있는 여기에 붙어있는 주제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행에 붙어있는 어떤 주제가 있을 거야. 행에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얘랑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냥 느낌으로만 기억하시고 이쪽에 가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계산 연습까지만 딱 하나 해봅시다. 그런데요. 요거만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을 갔을 때 이번에 행렬의 겉제곱까지만 오늘 이렇게 선거 나왔으니까 자, 거기 행렬의 거듭제곱, 자기 자신을 계속 곱해나가는 상황을 행렬의 거듭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행렬의 거듭제곱은 참고에 나와 있죠.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정사각 행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아무도 배워본 적 없어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정사각 행렬이다 뭐다. 배치가 정사각 행렬, 행 개수랑 열 개수랑 똑같은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렬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2 곱하기 2짜리, 3 곱하기 3짜리, 4 곱하기 4짜리, n 곱하기 n짜리 이런 걸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고 너무 직관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배워보지 않았어도 당연히 캐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를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른다. 2 곱하기 2짜리를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른다. 어떤 용어에 대한 거는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n 곱하기 n은 n차 정사각 행렬, 3 곱하기 3은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른다. 아시면 되겠죠? 왜 정사각 행렬일 때만 거듭제곱이 가능할까요? 왜 그럴까? 곱셈이 되려면 여기랑 여기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m 곱하기 n이었어, 어떤 행렬이 여기다가 m 곱하기 n, 자기 자신을 똑같이 곱하면 곱셈의 정의가 안 되죠. 그죠? n이랑 n이 만약에 다르다면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같으려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라고? 뒤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행 개수잖아. 그리고 앞쪽에 있는 열의 개수인데 이놈이랑 둘 다 똑같은 행렬, 자기 자신을 곱해나가는 상황인 거니까 결국엔 자기 열의 개수랑 자기 행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게 정사각 행렬입니다. 거듭제곱을 하면 거듭제곱을 하려면 정사각 행렬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우리는 2차 정사각 행렬을 보는 과정에서 주로 다루게 돼요. 3차 정사각 행렬이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주로 다루는 건 2차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3차라고 하면 지금 내가 예시를 들어준 게 이게 3 곱하기 3짜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9개의 곱셈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2차 정사각 행렬에서 한번 계산 연습을 좀 익혀볼게요. 내가 A가 A, B, C, D 이렇게 한번
나올 건데, 5문제 나올 건데, 뭐 없습니다.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2차 정사각형을 거듭제곱 관련된 어떤 계산 문제 또는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거 A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제곱하는 거 연습을 당연히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제 A, B, C, D 행렬을 곱하려고 하면 두 번을 써줘야 되겠죠?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제 A, B, C, D를 이렇게 똑같은 거라도 두 번을 써주고요. 그러면 얘 곱했을 때 이제 여기에 곱셈의 기호는 생략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1,1 들어올 거는 1행과 1점이니까 여기 AB와 여기 AC가 부딪히는 거나 A제곱에다가 더하기 BC구나.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제곱 더하기 BC. 그 다음에 1행과 2열이 부딪히면 1,2 자리에 들어가니까 AB 더하기 BD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곱셈을 정의에 맞게끔 차근차근 할 건데, 근데 이 계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두 번 쓰고 하나하나 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야. 내가 시간이 없다라는 건 이미 너희들이 시험을 한 번이라도 치렀기 때문에 중간고사 보기 전보다는 내 말을 좀 더 믿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그것도 AC 더하기 CD 뭐 이런 것들 다 쓸 수가 있는데요. CD고 얘도 마찬가지고 CB, D제곱 더하기 BC다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거듭제곱을 두 번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쪽 자리랑 이쪽 자리에 들어갈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1,1에 있던 놈 제곱에다가 나머지 붙어있는 대각선 길이의 곱이에요. 그래서 A제곱에 더하기 BC다. 그 다음에 요거랑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2,2짜리 거듭제곱했을 때 2,2짜리도 요 원래 있던 D를 제곱한 다음에 붙어있는 두 대각선에 있는 숫자에 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D제곱 더하기 BC. 근데 얘네들이 과정이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2 제곱했을 때 이 1,2 성분값은 기억자를 기억해주면 되고요. 2,1 값은 니은자를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억자를 그릴 거냐? 자, 잘 따라볼게요. 지금 집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 AB 더하기 BD예요. AB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제곱했을 때 여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성분 A, B, C를 가지고 AB 더하기 BC만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2,1 성분은 니은자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또 따라볼게요. AC 더하기 CD예요. 끝입니다. 여기는 AC 더하기 CD를 바로 적어줄 줄 알아야 돼. 근데 얘네들은 제곱한 다음에 대각선 붙어있는 놈이 둘이 돼 곱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억자, 니은자 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고 42분이니까 연습 하나만 하고 마칠게. 자, 1, 3, 4, 2 요거를 제곱해 볼게요. 원래 이렇게 행렬 이 괄호에다가 통째로 제곱하는 표현을 잘 쓰진 않나. 보통은 얘를 이름을 붙여놓고 이 A의 제곱을 쓰세요 라고 나오긴 하는데 나는 그냥 이런 표현도 쓸 겁니다. 그냥 행렬에다가 이 행렬을 제곱하시오라는 의미로 원래 써도 되는 거야. 원래 써도 되는데 모든 과정에서는 잘 쓰지는 않고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A 제곱을 하면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좀 빠르게 할 건데 따라와봐. 마음속으로도.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입니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2 4에다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그다음 기억자 곱하고 더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4에다가 8 12 이거는 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계산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반드시 연습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적어놓고요. 이제 좀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기출이 아니라 우리 교재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파이널 라운드라고 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라운드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자 숙제 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공식적인 숙제는 제가 공지로 알려줄게요. 고생했다.